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기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삼라만상과 또는 인간과 모든 자연물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방법을 기법이라는 그런 용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그 기법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보 29호죠. 경주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신라 33대 왕이 성덕대왕입니다. 그 아들이 경덕왕인데 아버지 선왕의 그 공적을 예찬하기 위해서 종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쉽게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대에 만들지 못하고 그 손주인 해공왕 시대에 와서 완경이 되는데, 그 해공왕 때까지 경덕왕에서 해공왕까지 종을 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이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서기로 771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들의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 어린 예쁜 아이를 좀 뭐 공납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성덕대왕 신정을 보면 두 가지를 제작과 관련해서, 기법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작 이념입니다.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제작 이념은 성덕대왕 신종의 종신, 종의 몸뚱어리 표면을 보면 거기에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0~500자 되는 한자 말로 양각되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예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명복을 빈다는 거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종을 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종을 만든다. 세 번째 목적은 부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살게 하자. 부처님의 영원한 보시의 기원, 이 세 가지가 종을 만들게 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는 종의 제작 목적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1300년 전 신라 과학기술의 총체적인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이 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놀랄 뿐이다. 그 당시에 이런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놀람을 금치 못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료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공학적인 기술, 음향공학, 그다음에 주조공학, 현대어로 바꾸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총동원했죠. 그런데 이 제작 기법을 또 두 가지로 알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태 제작 기술입니다. 그래서 종신을 얼마나 두께로 만들고, 또 어떻게 종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데 신경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재료공학적인 기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종의 몸뚱어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금속들을 섞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합금의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구리와 주석, 백금 등을 몇 대 몇으로 섞느냐는 거죠. 여기에 황금비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절묘하게 섞었을 때 부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합금의 비율과 방법이 종의 목소리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음향공학과 재료공학적인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공학적인 측면을 보면 이 종신의 그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따졌어요. 이게 보니까 서양의 황금비에 근사합니다. 동양에서는 황금이란 말 쓰지 않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비율이 나옵니다. 수학적인 계산하면. 그리고 이 종신에 보면 비천상도 그려져 있고요. 아까 얘기한 종의 제작 목적을 양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돌기들이 많이 있고요. 종을 치는 이 당자라는 그 타종시점이 있는데 그것도 연꽃 무늬를 양각을 해놨습니다. 이게 종의 두께를 결정하거든요. 종의 두께가 다르면 다른 소리가 나죠. 1cm 위와 1cm 밑이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공학적인 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종신을 보면 종신의 맨 위에는 이런 그 원통이 있습니다. 그 원통이 잡음을 걸러내는 필터 기계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서양 학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원음이 종신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잡음은 그 음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원음은 다시 되돌려서 밑으로 흘러나오게 하는데 종신 밑에는 또 명동이라는 반원형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만들 수가 없지만 거기서 그 원음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위 그 맥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파동의 효과지요. 그래서 이렇게 파상처럼 굴르면서 오랫동안 들리게끔 만드는 기술이 바로 명동과 음관의 기술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술이 없었더라면 이 신비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조공학적인 기술도 보면 이 거대한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신이 이게 3m 30입니다. 키가. 그리고 이 폭이 2m 20이거든요. 무게는 약 18톤입니다. 이 거대한 쇠뭉치를 어떻게 거리를 만들어서 걸어놓느냐는 거죠. 웬만한 거리 갖고는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종류라고 하는데요. 종을 거는 고리 같은 거. 그것을 어떻게 주물로 만들어서 걸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신비롭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13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미분, 적분 이런 거 모르는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세계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작품을 만들었냐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형태화의 제작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형태화, 그런 종신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의미와 기법인데 부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음성을 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칠음계를 알았는지를 모르겠는데 요즘 따져보면 도의 음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의 음이에요. 정확하답니다. 그 도의 음을 들려줬을 때 이 장중하면서도 만민을 사랑하는 부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음성을 보다 길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맥놀이라는 기법을 쓴 거예요. 이것도 세계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구르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서양 종처럼 이 밑에가 이렇게 퍼진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약간 오므라든 형태를 취했습니다. 거기서 굴러나온 소리가 밑에 명동에서 다시 한번 굴러가지고 멀리 퍼져나가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음관과 명동을 또 창안해낸 것도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34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걸린 거죠. 지금 경주 불국사 경내에 가면 원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타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타종을 하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1960년대에 한번 녹음을 한 뒤에는 그 모조품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가게에 갖다 놓고 미국에 한 대 지금 기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성덕대왕 신종의 기법은 형태화의 기법과 의미와 기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법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형태가 왜 필요한가?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런 소리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형태가 필요했던 거죠. 이 두 가지 기법을 수학적인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도를 나온 명품을 만든 거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없다.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29호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법은 어떤 필요성과 효용성이 있겠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외형적으로 아름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봐도 그 거대한 3m가 넘는 그리고 2m 20이 폭이 되는 그리고 18톤이 되는 18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톤쯤 됩니다만 그런 거대한 주물, 철주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표면이 그렇게 매끄럽고 거기에 오르는 그 천사가 오르는 비천상이라든가 명문이라든가 거기에 종에 걸릴 목적을 새겼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줬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주물의 기술인데 어쨌든 형태를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그리고 신비의 정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당대의 신라 국민들에게 아주 전달력 있게 종교의 설득력 있는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 일종의 효용성이죠. 효율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전달도 효율성 있게, 모습도 효율적으로 나타내고, 이런 효율적인 미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기법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기법은 크게 세 차원으로 적용이 돼요. 첫째는 물질적 차원에서. 물질 차원에서도 기술을 쓰면 아름답고 튼튼하고 잘 울리는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차원에서 얘기하면 정신적인 위로, 신라 백성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차원인데, 이거 영적 차원에서는 부처님과의 소통을 쉽게 한다는 거죠. 저 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도가 잘 되고 뭔가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물질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과 영적 차원까지 창작, 제작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수필이라는 문학작품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끌어온 것이죠. 근데 아까도 잠시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수필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작품의 목적과 주제라고 하죠. 그 내용도 사실은 기법까지도 언어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화 기술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수필은 전달되기 때문에 성덕대왕 신종을 만든 제작자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장력이 필요하고 수사학이 필요하고 비유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세계적인 명품인 성덕대왕 신종도 이 놀라운 표현 기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세계적인 명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우리들도 좋은 수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필에 필요한 감동적이고 훌륭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을 창안하고 기법을 만들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